자, 2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공장재단 틀린 거 1번. 공장재단은 등기 후 1년 안에 거기다 채색하면 하죠. 1년 안에 원래 공장재단 보존 등기하고 몇 월 안에 저당권 등기가 와야 되냐면 10월입니다. 10달. 10달 안에 와야 되는데 1년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10월 안에 이제 저당권 오지 않으면 그 보존 등기 자체가 이제 효력이 없어지죠.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니까. 1번 틀렸고 2번.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 양도하거나 뭐 다른 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세 번째 줄에 누가 동의하면 저당권자의 동의,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이 공장재단은 저당권자를 위해서 일부러 이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법으로 이렇게 못하게 막아놓는 건데 반대로 저당권자가 그렇게 분리하는 것 자체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뭐 하면요? 동의하면 당연히 분리하는 거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여기도 채색 한번 할게요.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하면 이게 그냥 분리는 불법이에요. 하면 안 되는데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분리하는 거.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분리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네. 다만 그렇게 분리를 해버리면 그 분리된 구성물에 대해서는 기존 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풀어준 거니까. 저당권 자체에 대한 해제를 해준 거니까. 4. 공장재단이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실제 공장재단은 공장 하나만 가지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공장을 가지고 이제 묶어서 공장재단 등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개의 공장으로 이제 묶일 수 있는데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을 받아 거기도 채색 한번 할게요. 저당권자가 신청을 한대요. 왜냐하면 전국에 공장이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를 일괄로 한 번에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면 이걸 입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필요 있는 공장도 있고 필요 없는 공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해서 그걸 저당권자가 신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경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법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청을 하면요. 저당권자가 신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경매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5번.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러니까 공장재단에 속하는 물건들이 소유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고요. 뭐 여러 사람의 소유, 뭐 여러 기업의 소유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공장재단에 묶여서 설정이 되면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설정이 되면 그 설정된 에서부터 끝까지 채색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설정된 공장재단은 몇 개의 부동산으로 본대? 그냥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묶여도 그냥 그거 자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재단의 소유권은 하나의 기업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공장 그 재단에 대출해준 저당권자가 경매 같은 거 실행하기가 좋으니까요. 28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문제인데 틀린 거 1.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개공이 계약의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제 신고는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라는 걸 관청에 알리는 신고를 말하는데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누구 단독으로 해제 가능, 개공 단독으로 해제 신고 가능. 2. 개공이 거래계약을 중개한 경우에 개공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개공이 신고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이때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지죠. 면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누가 있으면 누가 언제나 신고해야 돼. 개공이 있으면 무조건 개공이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3번 문항에다가 별표를 좀 따로 하나 하시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여기까지가 무슨 뜻이죠? 개공의 중개를 통하지 않은 당사자 간 거래의 경우 매수랑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기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에다가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 그렇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거를 무슨 신고라고 하냐면 공동신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동신고라는 말이 제출을 같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뭘 같이 해?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하는 거를 공동신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주문이 되게 중요해요. 제출은 누가 할 거예요? 제출은 혼자 할 거다. 1인이. 다시 신고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출은 1인이 하는 거고요. 시간 있는 사람 아무나 가면 됩니다. 3번 맞고 4번. 신고관청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의 제출. 요거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아까 얼마라 그랬죠? 3,000. 3,000인데 500이라고 받았으니까 틀렸어요. 500이려면 무슨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 외라는 단어.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500이고 그 말이 안 들어갔으니까 3,000만 원이 맞습니다. 5.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까지를 분양권이라고 줄입니다. 분양권을 거주 신고하면 과태료는 얼마 부과할 수 있어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29번 문제 발표하시겠습니다. 늘 중요한 주제이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랬는데 1번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을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받고 폐업을 하면 결격이잖아요. 얼마 동안이요?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근데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얘는 결격이 맞아요. 지금은 2.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 업무정지 사유에서부터 채색을 좀 하시겠습니다.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까지 채색해 주시고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어라고. 그래서 당해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질문이요. 지금 결격에 누가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법인이 걸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이에요. 주어가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주어니까요. 그런데 얘가 왜 결격에 걸렸냐면 법인이 뭘 받았으니까요. 업무정지. 그럼 얼마 동안이요?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얘 결격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사유가 발생할 당시가 맞아요. 근데 아주 다양하게 함정 걸려요. 뭐 예를 들자면 업무정지 처분 당시로 많이 바꾼다든가 이러면 틀리고요. 뭐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 사유가 발생할 당시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사유 그러니까 어떤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이라는 거고 새로 들어간 애들이 결격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잘못했던 임원들의 결격입니다. 3번 잘 볼게요. 법인의 자본금이 미달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가 되었대요. 일단 등록이 취소가 되면 결격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얘가 자본금을 충족을 하여 기준을 갖췄대요. 그러면 결격 사유에서 해소가 된 거야. 얘는 기준이 충족됐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 3번 문항 끝에다가 아니 밑에 여백에다 적을게요. 요게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사회결등에 관련된 문제죠. 사회결등. 사회결등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면 그렇죠? 네, 등록이 취소가 되면 이 취소에서부터 3년 결격을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아요.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사는 뭐예요? 사망 때문에 취소 먹으면 언제 다시 할 수 있어? 영구 결격이지 할 수 없고 해는 해산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된 법인은 언제 다시 할 수 있어? 못하고 결이 뭐예요? 결격사유 별 3개 결격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되면 언제 다시 할 수 있고 요게 해소가 돼야 돼. 요게 해소가 돼야 돼. 이게 3년 갖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맞는 거잖아. 등이 뭐예요? 등이
등록 기준 미달에 의해서 취소 먹으면 언제 다시 할 수 있어요? 기준 충족하게만 하면. 근데 기준을 충족했다고 줬잖아, 문제에. 따라서 얘는 결격에서 벗어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피성년 후견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됐대요. 얘 3년 지났다고 해서 뭐 달라져요? 그냥 상태만 더 안 좋아졌겠지 뭐. 특별히 뭐 달라질 건 없고요. 10년 지났으면 더 안 좋아졌겠지. 네. 근데 조심할 거는 파산 선고는 좀 달라. 파산 선고는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결격에서 해소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실 거예요. 피성년 후견과 파산은 좀 다르니까. 5. 개공이 1년간 폐업을 하고 그 1년 폐업하는 동안 뭐 했을까요? 반성했죠. 그리고 재등록을 했는데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를 먹었대요. 그럼 원래가 취소가 되면 몇 년 결격? 3년 결격이잖아. 원래 3년 결격. 근데 이제 아까 1년을 반성을 했으니까 그 3년에서 몇 년을 빼줘? 1년을 빼줘요. 그러면 몇 년만 결격이고? 2년만 결격이죠. 그래서 근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얘는 결격이네요. 30번 문제 별표 그리고 예상 문제라고 좀 하나 적을게요. 작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중개보수 계산 문제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좀 이례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포상금 문제도 안 나오고 중개보수 계산 문제도 안 나오고 올해는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계산 문제 작년도 안 나오고 올해도 안 나올 리가 없죠. 나온다면 가장 유력한 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아니면 상가 아니면 분양권 정도인데 아마 99%는 오피스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피스텔이면 전용 85제곱미터 넘는 거, 안 넘는 거? 안 넘는 거 나오겠지. 안 넘는 거 줄 거예요. 넘는 거는 쉬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독해를 한번 해볼 건데, 경기도 안양에 있는 오피스텔,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오피스텔은 주택 외니까.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알아야 조건으로 중개할 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액, 거기 최고액에다가 채색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는데 산출보수에다가 곱하기 2 하는 거 필요하지. 왜 곱하기 2 해야 돼? 최고액이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2 할 거고요. 자, 물건은 오피스텔인데 가로에 얼마랍니까? 전용이 53제곱미터. 거기다 채색하죠. 그건 중요한 정보인가요? 네. 중요하죠. 85제곱미터가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라는 요율을 적용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대시에 보면 거래 당사자가 매매값을 임대차 을병.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 걸렸네요. 뭐가 제일 중요해? 매매가 가불이고 임대차가 을병이고. 이거 중요하다는 거야. 뭐가 동일하지 않아?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두 개 다 받을 거야. 두 개 다 받을 겁니다. 매매는 1억 2천이고 임대차 조건은 1000에 분기 90만 원. 거기 분기 90만 원에다가 채색 한번 합니다. 분기 90만 원이라는 건 또 뭔 뜻이에요? 월 30이다 뭐 이런 뜻이죠. 월 30. 이 30번 문제 같은 거를요. 지금 우리 올해 29회 시험 보겠다고 원서를 33만 명 냈잖아요. 그중에서 10,000명 정도밖에 못 풀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요. 왜 못 풀 것 같으냐면요. 아주 어려워요. 이 문제 풀어내는 게. 그리고 여러분이나 이 문제가 조금 익숙해 있지 타학원생들은 이 문제 처음 경험하는 문제인데 뭐가 처음 경험하는 거냐면 분기 90만 원이라는 거는 저만 쓰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면 제 문제 그대로 베낀 거라고. 응? 저만 쓰는 함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만 이 함정을 쓴다고. 다른 사람은 쓰지를 않아, 이 함정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는 못 푼다고, 타학원생들은. 한번 혹시 타학원생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 문제 푸나 못 푸나.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매매도 받고 임대차도 받을 거예요? 네. 예, 왜? 다르니까. 뭐가 다르니까? 당사자가 다르니까. 자, 매매식 먼저 불러볼게요. 1억 2천 곱하기 0.5. 이 요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요율은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얼마예요? 60만 원이고요. 곱하기 2. 곱하기 2는 왜? 최고액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매매는 얼마? 120만 원이 매매에 대한 산출액이고요. 자, 임대차도 받을 거라 그랬죠? 임대차식 불러볼게요. 1000에 월 30만 곱하기 일단 100. 일단 100을 하는 이유는 5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고요. 그랬더니 얼마 나와? 4천밖에 안 나오네. 그럼 4천이면 얼마 미만? 5천 미만. 그러면 식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100을 70으로 수정합니다. 그러면 환산보증은 얼마로 바뀌냐면 3100 곱하기 0.4. 이 요율 또한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도 머릿속에서 나왔죠. 이것도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2만 4천 원 곱하기 2 하면 24만 8천 원. 그래서 임대차에 대한 산출액은 24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최고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더해서 답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정답은 얼마예요? 144만 8천 원이 답입니다. 자, 만에 하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전용 90으로 줬다고 치죠. 전용을 90으로 줬다고 쳐요. 그거를 제가 어저께 강남에서 이거를 제가 사례를 바꿔보니까 한 분도 답변을 못 하더라고. 전용을 90으로 바꿨어요. 식 바뀌어야지. 어떻게 바뀌어야 돼? 0.9 왜 0.9? 무조건 0.9야. 왜? 주택 외니까. 주택 외는 무조건 0.9로 가는 거야. 단일 요율로 간다고. 주택만 0.8이 최고한다고 주택 외는 무조건 0.9로 가는 거예요. 전용 90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0.9, 여기도 0.9. 최고액을 구하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나올 확률보다는 85제곱미터 안 되는 게 나올 확률이 훨씬 많고, 그것도 좀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금지 행위 문제예요. 틀린 거 1번. 분양대행에다 밑줄 하나만 잡을게요. 분양대행 밑줄. 분양대행을 달리 표현하면 무슨 업무라고 하죠? 겸업 업무라고 적어볼게요. 겸업 업무는 무슨 업무가 아닌 거예요? 중개 업무가 아닌 거잖아요. 중개 업무가 아닌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품 초과 수수가 적용되는 금품이 아닙니다. 2번.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하는 행위. 매매업이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까? 네. 몇 년 몇 천? 1년 1천. 매매업이니까 중개대상물 매매업. 3.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공은 등록 취소될 수 있다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요?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것도 맞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얘도 맞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얘도 맞아요. 왜? 상취니까. 예, 상취니까 등록 취소도 될 수 있고 업무를 정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냐면 관청에서 하는 거예요. 4.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았대. 이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양벌 때문에 누구도 같이 처벌받아야 돼. 개공도. 이때 개공은 똑같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맞고 5.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맞고 하나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요 31번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기출문제 정도가 요 정도 출제되죠. 물론 32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항목을 많이 주지는 않아요. 많이 줘봐야 4개 정도 5개. 예. 이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뭐 할 확률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맞출 확률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자, 32번은 옳은 것만 전부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기억번 전자라는 단어에다가 두 글자 동그라미 하나만 잡을게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의 경우 당사자 1인의 의무를 받은 자가 대행하여, 대행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자적인 것은 뭐 할 수 없다? 대행할 수 없어요. 전자적인 건 대행할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 뭐 이런 거 자체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억번은 틀렸죠? 네. 니은번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줬어요. 개공이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공이 이를 대행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대행은 가능하지만 뭐가 틀렸어요? 전자적인 걸로 대행할 수는 없는 거죠. 방문 신고만 대행하고요. 기억, 니은 다 틀렸고, 디귿.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채색을 좀 하겠습니다. 잔금 지급일 변경, 거래가격 잘못 기재까지 채색. 지금 두 개 다 뭐에 관련된 것들이냐면 돈과 관련된 거죠. 이렇게 돈과 관련된 거는 뭐 한다고? 변경신고. 변경신고만 가야 돼요. 돈과 관련된 거는 변경신고만 합니다. 정정신청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을번은 밑에 여백에다가 요거 먼저 한번 적고 시작을 해볼게요. 해제신고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정정하는 정정신청이 있고, 내용이 바뀌었을 때 바로 잡는 변경신고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요, 이 세 가지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해도 되거든요. 해제 안 하면 일단 등기 넘기고 나서 등기를 원상으로 돌려줘도 되기 때문에 꼭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제, 정정, 변경은 어미에다가 하여야 한다라고 붙이면 무조건 X예요. 그럼 뭐라고 붙여야 돼? 할 수 있다가 맞아요. 자, 그러면 니을번은 포인트가 무효가 됐다는 거지. 계약을 신고했는데 무효가 됐대요. 그러면 그 해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맞아요. 무효, 취소, 해제 뭐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정도 마찬가지고 변경도 마찬가지고. 니을번도 틀렸고요. 미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허가받아도 신고는 해야 돼요? 예, 왜 그렇다 그랬죠? 원리. 허가는 관청이 틀어주지는 않아요. 관청은 같아요. 허가는 사전에. 신고는 사후에 하는 거니까, 허가받은 대로 계약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관청이. 그래서 해야 됩니다. 비읍.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까지 밑줄 한번 해줄게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까지 밑줄. 자, 이 신고서에 거래 계약서가 첨부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니면 계약서 첨부되지 않나요? 계약서 첨부될까요? 첨부되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 첨부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계약서가 안 들어가니까 신고서를 아주 자세하게 써야 돼. 아주 자세하게. 과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뭘 빠뜨리면 안 된다고. 언제 계약했는지,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중도금 언제 주고, 잔금 언제 주고 받았는지 다 기재하는 게 맞아요. 아주 자세하게 기재할 겁니다. 계약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옳은 거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뭐하고 뭐가 옳은 표현이에요? 미음과 비읍. 밑에 두 개가 옳은 표현이 됩니다. 33번 분묘기지권으로 갈게요. 옳은 것 1. 분묘의 멸실에 따른 분묘기지권의 소멸 기준은 봉분을 기준으로 하며 달라 끊고요. 자, 그림 하나만 그려봐 드릴게요. 이런 봉분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봉분. 그런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걸 한자로 뭐라 그래요? 가묘. 가묘는 묘야, 묘가 아니야? 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봉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봉분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 유골이 중요한 거지. 본질이 유골이니까. 그래서 유골의 존재 여부를 떠나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봉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물론 틀렸고, 그러면 분묘기지권의 소멸 기준인 멸실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봉분이 기준이야, 유골이 기준이야? 유골이 중요한 거예요. 유골이 있으면 원상 회복이 가능한지를 따져 결정할 겁니다. 2.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사성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사성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 조상들의 사성은 묘 어디에다가? 아래쪽에, 위쪽에. 그게 방위로 따지면 무슨 방향이야? 북쪽 방향에다가 막아주죠, 이렇게. 왜? 찬바람 막는다고. 근데 그게 찬바람도 맞는 것도 있지만, 나쁜 그 기운이 되게 어디서 많이 내려와요? 북쪽에서 내려오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과거 역사 보면 중국에서 오랑캐들이 많이 쳐내려왔잖아요. 예, 툭하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악기운은 다 북쪽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 놈들은 그 사성을 어떻게 치냐면 동그랗게. 왜 동그랗게? 사방에서 오니까. 예, 그래서 그게 민족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성을 쳤다고 해서 언제나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성을 반경 한 10km 정도 쳐놓고 분묘기지권 주장하고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 생기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인정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은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매 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2번 맞고 2번 틀렸어요. 언제나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언제나 인정되는 건 아니고 3.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합장하거나 합장할 수 없어요. 기득권만 인정하는 거지 신설의 권능은 없거든요. 그것이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무조건 안 돼요. 단분이 뭐고 쌍분이 뭐예요? 봉분을 하나 만드는 걸 단분, 2개 만드는 걸 쌍분.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2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다. 거기다 우리 채색해 주시고 별표 한번 해주시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판례라서 중요한데 그림 그려드릴 테니까 밑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놔 보세요. 똑같은 그림 한번 그려보고 이게 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묘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묘가 분묘기지권이 만들어진 묘예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자기 땅에 남의 땅에 묘를 썼다는 거지. 예.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묘가 여기가 없고 여기로 간 거야.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 2장. 이게 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고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묘가 이렇게 집단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다고. 이렇게 많이. 근데 이게 한 명의 종손에게 인정된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다 한 사람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묻혀 계신 할아버지가 종손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해? 응? 춥다고 한다고.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서 무조건 춥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옮겨야 돼, 반드시. 왜냐면 물 찼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옮겼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 2장. 자, 그러면 하나의 2장은 되고 하나의 2장은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림으로 판단해 볼게요. 이게 돼?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왜냐면 분묘기지권 범위 밖으로 벗어났으니까 1월 권능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돼. 이건 왜 돼? 어차피 여기 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범위니까.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왼쪽 오른쪽의 차이는 일단 집단으로 설치돼야 돼. 2장이 되려면 어떻게? 집단으로. 한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집단으로 설치되고 그리고 뭐 범위 안에서? 기지권 범위 안에서 2장은 가능하다. 요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판례라서 실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고요.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는 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꿈에 나타나서 춥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정말 안 좋은 거니까 빨리 이제 묘로 옮겨드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옮길 데 없으면 뭐 하는 것도 괜찮고 예. 화장해서 그냥 뭐 봉안이나 뭐 이런 식으로 산골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4.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종손에게만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종손이 절가 사망을 했다네. 절가라는 걸 그 한자잖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예요? 대가 끊겼다는 거지. 예, 그러면 종손네 집에 뭐 없이 아들 없이 이제 종손이 그냥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권리자의 부재로 분묘기지권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가 아니라 종손의 지위를 누구한테? 차종손에게 승계시키면 되겠죠. 차종손에게 승계합니다. 차종손도 절가 사망하면 차차종손. 차차종손이라는 거, 그 다음 뭐 이제 순위의 종손. 친동생한테 넘기거나 친동생 없으면 사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5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때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밑줄 한번 잡을게요. 맨 앞부분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이 이루어지면 뭐가 인정되는 거냐면 무상지료를 인정하죠. 자, 그러면 무상지료를 인정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무상지료를 인정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지료를 지급해서 아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요. 지료는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급하면 안 돼? 아니요. 그런 뜻 안. 지급해도 상관없어. 물론 안 줘도 되고요. 그래서 요 지료에 대한 개념은 그냥 무상지료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지료를 지급해서 아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34. 협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협회 설립은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와 가로의 부칙개공, 얘네들이 이제 개인인 개공들이잖아요. 이런 개인인 개공들이 모여서 협회를 설립할 건데 맨 마지막 네 번째 줄에 협회 설립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야 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다. 소위 임의설립주의에 들어가는 거죠. 임의설립주의. 중간 말들은 다 맞아요. 이 협회는 하는 단계가 4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발기인총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창립총회. 세 번째 단계가 인가. 이게 이제 설립인가를 봤죠. 그리고 단계가 하나가 더 있어요. 등기. 설립 등기. 등기를 함으로써 이룰 성자를 쓰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가 빠진 거야. 뭐가 빠졌어요? 등기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우리 등기를 무슨 요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성립요건, 성립요건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3번 문항은 밑에 여백에다 이거 한번 적어보고 갈게요. 사람 숫자 조합이 300 다음에 6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는 각 20,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300은 뭐 할 때? 발기인총회, 600은 창립총회, 100이 뭐죠? 서울에서 모이는 인원. 서울에서 모이는 인원이 100이에요. 그 다음에 각 20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모이는 인원이 맞고요. 근데 이거 말고 사람 숫자가 또 한 번 연결이 되는 게 있는데 500인이 한번 나오잖아요. 이때 500인이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각 30인 이상의 개공들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돼요. 언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이에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그래서 요 30인과 요 20인의 위치 바꿔가지고 출제 굉장히 잘 되고 사람 숫자 조합은 요거 2개밖에 없어 우리 법에. 그러니까 출제가 된다면 요거 위치만 바꾸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3번이 지금 어디까지는 맞냐면 두 번째 줄 끝부분까지는 맞아요. 창립총회에서 600인 모이는 건 맞는데 10개 이상의 시도 여기서부터 싹 틀렸고요. 600인 모일 때 서울에서 몇 명? 100인. 나머지 시도에서 각 20인. 이런 식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3번 완전 틀렸고요. 4.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협회의 실체에 해당하므로. 그러니까 협회가 만약에 있다면 협회의 실체는 주된 사무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협회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데 설치 지역의 제한은 없다.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한번 잡을게요. 협회 주된 사무소는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네. 지역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꼭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하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5번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광도 단위의 지회, 시군구 단위의 지부. 위치 바뀌었죠? 뭐하고 뭐해? 지부하고 지회. 이 개념은 좀 큰 조직이 뭐고 지부, 작은 조직은
지회 이렇게 가는 거죠. 35번 문제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관련한 사전과 사후 제도로 설명을 했는데 틀린 거 찾으랍니다. 1번 문항 주어 국장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국장이 할 역할이 세 번째 줄에 뭐를 만들어서 구축 운영할 거예요. 검증 체계를 만들어서 구축 운영할 겁니다. 그 1번 문항에다가 따로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전국적인 제도다 보니까 누가 아니면 그 검증 체계를 만들 사람이 없어요. 국장이 아니면 만들 사람이 없죠.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2번 신고관청은 뭐 할 거냐? 신고관청은 끝부분에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뭐 한대? 검증을 해낼 겁니다. 그러면 검증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검증 결과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3번과 같은 조치를 취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서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이건 내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내면 제재 500. 계약서 내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내면 500. 그 다음에 옆에 거 있잖아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따로 밑줄. 이건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제재는 3,000. 그러니까 정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3,000이고 그 나머지는 뭐든지 나머지는 전부 500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거. 거래계약서가 원래 첨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내라고 할 때 내는 거지. 예. 또는 뭐 이제 단독 신고할 때도 4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첨부되는 건 아닙니다. 4번. 신고관청은 거래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1차적으로 시도지사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보고받은 검증 결과를 매월 15일에다가 채색 한번 잡을게요. 매월 15일까지 장관한테 보고하면 문제가 좀 생긴다 그랬죠. 15일 날 바쁘니까 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 매월 1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매월 한 번으로 바뀐 거지 날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 출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요. 5번에 그 신고관청이 검증한 결과물은 무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세법 시간에도 신고관청이 검증한 결과는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우리 세법 시간에도 배우죠. 네,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36번 문제에 가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번까지 함정이 아주 심한 함정들이 걸려서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옳은 거 1.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도감독을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거래정보 사업자랑 업무정지랑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로 바꿔줘야 돼? 업무정지를 500과태료로. 그렇죠? 네, 업무정지를 500과태료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2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국장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거기 채색 별표 한번 할게요. 취소해야 한다. 채색 별표. 자, 그렇게 하고 우리 밑에 여백에다가 자격 취소랑 지정 취소랑 한번 적어 볼게요. 자격 취소는 아시다시피 무슨 취소만 있냐면 하여야 하는 취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언제나 뭐라고 주는 게 맞아? 하여야 한다. 반대로 지정 취소는요? 할 수 있다만 있어요. 얘는 할 수 있다. 이건 하여야 하는 취소는 무조건 틀리는 취소예요. 또 이게 시험에 아주 잘 걸립니다. 아주. 그래서 2번은 어미가 틀린 거예요.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가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까지 밑줄 잡을게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까지 밑줄. 이게 부정대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정대선. 이게 뭐 암기 코드였죠? 자격 취소 암기 코드잖아.
근데 지금 이게 부정대선 선에 걸린 거예요. 징역형 선고받은 거니까. 그러면 자격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지금 받았나 보세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정지를 왜 정지를 해요? 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해야죠. 4. 소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대. 인장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자격 취소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자격 정지. 주어가 소공이니까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정도로 받아주는 게 맞죠. 근데 여기까지가 함정들이 다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함정들이 걸렸네요. 5번에 보면 계곡이 사망한 경우 등록한 청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까? 자, 우리 결사부 중삼 양업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사에서 사가 뭐야? 사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그러니까 사망하면 무조건 등록은 취소는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등록의 효력이 언제 없어지느냐 이거지. 그러면 취소 시점에 없어져? 아니면 사망 시에 없어져? 사망 시에.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게 맞죠. 다만 취소는 해야 돼? 예, 취소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사용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가족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되니까. 37번 문제 별표 역시 예상 문제인데 상인법에서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상인법에 적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서울 기준 얼마 초과하더라도 6억 천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아닌 거 찾으래. 그거 암기 코드 한번 적어놔 볼게요. 대개 권3 표준 이렇게 한번 암기 코드 한번 적어놔 보고요. 대개 권3 표준. 자, 이게 뭐냐면 암기 한번 해볼게요. 대가 뭐겠어요? 대항력. 대항력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다 적용하고, 걔는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 권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 3기는 3기 이상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 규정.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표준은 표준 계약서 쓰는 거. 표준 계약서는 뭐 금액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뭐에 상관없이 보증금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공통 적용이죠.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죠. 이거를 말을 하나 만들어서 기억 한번 해볼게요. 말을 하나 만들어서. 대개 권력은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없어지는 게 표준이더라. 이렇게. 대개 권력은 3년 지나면 없어지더라. 그냥 우리나라 그렇잖아. 대부분. 네임덕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문항에 보니까 차임 증액 한도 제한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이건 적용되지 않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제가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이 건물 1층에 뭐 있죠? 이 건물 1층에 뭔 도너츠가 있지? 그 도너츠 가격, 그 가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예를 해보는 거예요. 보증금 2억에 월 1,0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억에 월 1,000. 그럼 환산보증금이 얼마야? 2억에 월 1,000이면 3억 아니에요. 2억에 월 1,000이라니까? 12억이지 12억. 왜 12억이야? 2억에다 월 1,000이니까 12억이지. 그렇죠? 그럼 12억이면 얼마를 넘어가? 지금 서울인데 6억 1,000을 넘어가잖아. 근데 이 건물주가 여기 도넛 가게에 가서 다음 달부터 월세를 500 더 올려달래. 그러니까 1,500 달라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왜? 6억 1,000을 넘어가니까. 근데 반대로 6억 1,000 넘어가지 않으면 그럼 500만 원 올려달라고? 못하는 거죠. 그럼 6억 1,000 넘어가지 않으면 5%.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50만 원까지만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넘어가면 한도 제한이 없다는 얘기. 그게 2번에 해당이 되는 거.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 38 틀린 거 1.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할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질문 하나 드려요. 이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게 임차인한테 유리 불리. 유리. 자, 근데 유리한데 그 승계할 사람이 조폭이야. 에? 조폭이야. 그래서 회카를 잘 쓰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임차인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이의 제기할 거예요.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어떤 식으로? 나는 원래 임대인한테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얼마 안에. 여기 중요해. 3월 아니야. 1월도 아니고 2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열흘 아니고 15일 아니고 항상 아니고 상당한 기간 안에. 아, 뭐긴 뭐예요. 상당한 기간이라니까. 뭐긴 뭐예요. 상당한 기간이라고. 이 자리 조심하시라고.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제기. 한 달 아니라고. 한 달 아니고 상당한 기간. 한 달 안에 이의제기가 하나가 나와. 주임법에. 그게 언제냐면 그 사실혼자가 상속받았을 때 뭐 채무만 많이 상속받으면 몇 달 안에? 한 달 안에 이의제기 할 수 있거든. 근데 요거하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요거는 뭐라고 한다고? 상당한 기간. 이거는 판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실 거예요. 2번. 소액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소위 최우선 변제권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날인받지 않아도 인정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우선 변제랑 확정일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2번 맞아요? 네. 3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했다는 건 다 같이 갖고 있는 애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전액 변제를 못했대. 왜냐하면 너무 싸게 낙찰이 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항력 살아있어요? 그럼요. 살아있지.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전부 받을 때까지. 자, 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간접점유자인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과의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 즉 전차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하나여 비로소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에서부터 끝까지 채색하고 별표할게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러면 대항요건은 누가 갖추고? 전차인이 갖추고 대항력은 누구가 취득하고? 임차인이. 그 상관관계 잘 기억하시라고. 지금 채색한 자리에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러면 X야.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게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전대차 보호법이에요?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맞죠. 그죠? 5.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까지 믿죠. 자, 이게 진정한 임대차예요? 진정한 임대차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가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만든 거잖아요. 네, 이거 혼자 할 수 있어? 아니면 그 둘이 정을 통해서 해야 돼? 네? 정을 통해서. 이게 뭐야? 통정허위 표시라고 적을게요. 통정허위 표시에 들어가.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니까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39번이요. 권리분석 문제인데 틀린 거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제일 빠른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서 설정되어 있다면 보전 가등기가 말 그대로 제일 빠른 거예요. 예, 경매 매각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죠. 인수됩니다. 인수된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우리 그 입찰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이 말소 기준 등기에 앞서서 환매 등기가 되어 있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왜 상실할 수 있죠? 환매 등기가 인수되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니까. 그러면 환매 등기가 이제 인수가 돼서 누가 뭐를 하면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소유권을 뺏기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위험하네? 예. 1번이 더 위험해? 2번이 더 위험해? 왜 1번이 더 위험해?
1번은 그냥 뺏기고 2번은 돈은 받아. 그걸 뭐라 그래? 받는 돈을. 세자. 환매금이라고 하죠. 받는 돈을 뭐라고 한다고? 환매금. 2번이 조금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3. 선순위 담보물권 뒤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위 용익물권이 담보물권 뒤에 왔대요. 그럼 얘는 소멸해?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한다 그래야죠. 왜냐하면 담보물권이 기준권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3번 틀렸지요? 4. 4번 문항에다가 별표 한번 해주시고 4번 문항 잘 나오는데 잘 틀려요. 자,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까지 달라 끊고 이게 어떤 내막이냐면 어떤 물건을 하나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물건에 뭐가 있어? 유치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낙찰받은 사람은 채무가 있어요? 없지. 네, 그러면 거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뭐는 없다고? 채무는 없어요. 왜? 채무를 부담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다음 말에 뭐라고 줬나 보세요.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그 채권을 변제하여야 한다. 맞아? 예. 왜? 채무도 없는데? 유치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다고. 갚아줄 책임이 있는 거야. 유치권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붙여보면 뭐 없는 책임. 채무 없는 책임이라 그래 이거를. 보증 채무 같은 거. 내가 쓴 건 아니지만 내가 보증해줬으면 책임져야지. 그런 책임을 뭐라고? 채무 없는 책임.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청구 못해. 왜? 채무자가 아니니까. 근데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유치할 수는 있어. 왜냐면 그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위험한 거고요. 5.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앞서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 있대. 이게 중요하네.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 있으면 얘 보증금 반환 여부에 상관없이 소멸된다. 왜 소멸돼? 얘는 조금 고급스럽게 답변해보세요. 응? 완전 고급스럽게. 대항력이 없어요. 왜 대항력이 없냐면 선순위에 대항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대항력 없는 임차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까 우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뭐 했어요? 인수했잖아. 근데 대항력 없는 애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40번 문제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 최근 출제 잘 되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문제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공이 입찰 대리가 될 수 없는 경매 물건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뭐 찾으면 그게 답이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찾으면 그게 답이야. 중개대상물 아닌 것 찾으면 답. 기역번의 임목은 중개대상물인가요? 네. 니은번의 맨 끝에 공장도 중개대상물 맞아요? 예. 디귿번의 건축물도 맞고, 예. 근데 니을번의 선박은, 자, 얘가 경매는 나와? 네. 경매는 나오는데 얘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입찰 대리를 못해요. 미음번 답도 맞고, 비읍번의 자동차, 여기 경매는 나오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 대리 대상물로 삼을 수 없죠. 정답은 몇 개냐면 2개입니다. 선박하고 자동차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4회 모의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